예, 안녕하세요. 또 도림쌤의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100년 무신정권 3편으로서 오늘은 무신정권기 사회 혼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지역 반란과 농민, 천민 봉기가 어떠했는가를 한번 대표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강희 목차는 제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그 이의방과 이고 상장군 정중부가 앞장선 이 무신정변은 천민들이 많이 출세할 정도로 사회 변화가 대두했었습니다. 즉 이런 거였었죠. 고려에서는 이제 그 보통 몽골 귀족이라든가 뭐 검문세족과 같이 즉 귀족들이 이제 지배계층이 되어서 사회를 이제 중심 사회를 형성하고 또 그만큼 이제 지배를, 통치 체제를 행했었던 이제 그런 사회였었어요. 이제 그러한 사회가 이제 천민 출신의 무신들이 집권하게 되면서 그만 천민들, 귀족들만이 출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민도 출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심게 됐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결국에 이제 그렇게 사회가 많이 변화됐고 또 고려 귀족 사회에 그 신분제 균열이 이제 발생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도 자신들 권리를 요구하는 뭐 반란이라던가 그다음에 농민들의 뭐 봉기와 같은 밀란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삼국 부흥운동 등이 이제 크게 대두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북계 지역에서는 각각 동북면과 서북면 지역에서 이제 반란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즉 무신정권 초기 1174년에는 동북면 일대와 남쪽 경주 지역에서 발생했었던 김보당의 난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1174년에는 서경을 중심으로 서북면 40여 성이 합세한 조이총의 서경 반란이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보당의 난이란 무엇이냐? 김보당의 난이란 1173년 김보당과 장순석 등의 무리들이 의종 보기를 명분으로 무신 정권에 대항한 사건이었었어요. 주로 동북면과 경주 일대에서 발생했었죠. 자, 여기서 이들이 내세웠던 명분, 즉 무신 정권으로 폐해됐던 의종을 복권하고자 시도했던 게 맞습니다. 사실 폐위된 의종을 복권하고자 시도한 것은 무신 정변으로 이제 국왕으로 이제 옹립된 명종의 정통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특히나 이제 무신정변으로 집권했었던 뭐 이의방이나 정중부 또 무신정변에 가담했던 모든 무인 세력들에게 이제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민감했으며 또 위협이 될 밖에 없었던 이제 그러한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방과 정중부는 어떻게 되냐? 좀 진압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동북면과 경주 지역으로 파견했었죠. 결과적으로는 김보당은 이제 사로잡히게 됐고요. 동북면에 있었던 이제 반란 세력이 막 가라앉습니다. 그 경주 지역에서도 이제 이의민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그 김보당 세력이 완전히 진압됐었죠. 물론 이제 반란은 진압됐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 무신정변으로 폐해됐던 의종이 이제 이의민에 의해서 등뼈가 꺾여서 시해됐던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의민이 이제 장군에서 대장군으로 승차하게 됐다는 걸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의민이 의종을 시해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최충원에 의해서 척살될 때까지 황제를 시해한 대역죄인이란 꼬리표를 달았은 물론이요. 그 다음에 죽고 나서도 반역자의 오명을 걷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는 조이총의 서경 반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 반란은 1174년 조이총이 서경과 서북면 40여 성의 병력을 규합하여 일으킨 서경 반란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서경과 서북면의 40여 성이 규합했다는 것은 단순한 군대가, 단순한 군대가 일으켜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북면의 40여 성과 서경 본성이었다는 점 봤었을 때, 최소 10만에서 20만 됐을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학계에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규모 병력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됐냐? 중앙에 있었던 이제 명종은 물론이요. 그 다음에 이의방과 정중부한테도 이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력적으로 볼 때 김보당의 남보다 더했어요. 즉, 이 조이총도 마찬가지로 의종을 시해한 이의방과 정중부를 토벌하고 왕을 시해한 이의민을 단죄한다는 명분을 세웠어요. 하지만 실상은 어땠냐? 여러분들 서경 지역 아시죠? 서경이 원래 태조 왕건이 건국 후부터
사촌 동생 왕신이엄을 이제 진장으로 파견해서 신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중시했었던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뿐 아니라 서북면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어떠한 지역이었느냐? 이제 북방의 거란이라던가 여진이 쳐들어왔었을 때, 뭐, 가장 먼저, 그들의 군대와 이제 부딪히게 됐었던 최전선이었던 거죠. 그러한 이제 전선이었는데, 이러한 전선이 어떻게 됐냐. 그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 이제 그 김부식의 토벌군에 의해서 완전히 진압된 다음에, 안 그래도 그 서경과 서북 지역 백성들에 대해서는 차별 대우가 존재했어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됐냐? 중앙 관직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이 걸렸었죠. 왜 제한이 걸렸냐? 그만큼 문벌 귀족들이 이 서경 반란에 대해서 민감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빈대를 토벌해서 이제 올라갈 정도로 그만한 내전적인 내전을 겪었던 거죠. 이 내전을 겪다 보니까 서경과 그 서북 지역에 대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고려를 건국했었던 태조왕건이 중시했었고 그 위에 역대 왕들이 이곳을 거의 제2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거의 중시했을 정도였지만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서경이 이상이 안 그래도 추락했어요. 안 그래도 추락했었는데 1170년에 그 이고와 이의방 정중부가 이렇게 주축이 되어서 발생했던 무신정변 이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몽골 귀족들이 몰락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제 몰락시키고 집권했었던 무신들한테는 이 서경에 대한 지역 개선이라던가 지역적 개선이라던가 그다음에 몽골 귀족들이 뿌렸었던 이 여러 가지 차별 대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벌 귀족들이 이제 만들어 놨던 이 중앙 관직 진출에 대한 제한이 여전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냐 결국 조이총이 군대를 일으키게 됐었고, 초기에는 이 소식을 들었던 이의방과 정중부가 이제 윤인청과 정균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이제 토벌군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냐? 전령에서 패퇴하고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의방은 이제 개경에서 서경 출신 인사들을 함부로 사륙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인심을 잃게 되었고, 정치적으로 고립됐었죠. 그러면서 의종을 시해했던 이유민을 정동대장군 겸 지병마사로 임명해서 서경으로 출정시켰습니다. 이때 그 두경수도 함께 파견됐었죠. 그리고 이유민은 이 서경 반란에서 맹활약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살 수십 발을 맞고도 그들을 혈을 단히 뚫어가지고 서경 군대를 거의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공으로 비록 이유민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건 아니었었지만 이 전공으로 상장군의 지위에 올랐었죠. 그리고 구경승은 그 서경군대와 20번을 싸워서 20번 다 대파했을 정도로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 조이총은 이유미의 세력을 견제하면서 이제 개경으로 직접 진격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 이의방이 직접 군대를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조이총의 군대를 패퇴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서경으로 갔지만은 또 역으로 또 패했어요. 그러니까 일진일퇴를 주고받는 형국이 됐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또 한 사람이 집권자였던 정중부가 이제 윤인첨을 원수, 그 다음에 기탁성과 이하 대장군들을 원수로 이제 삼아서 대대적으로 이제 진압군을 편성하게 됐어요. 여기에는 이제 누구도 참여하게 됐냐? 최씨 무신 정권을 이제 탄생시켰던 최충원도 기탁성 이하에서 종군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의방이 정중부의 아들 정균에게 이제 참살됐습니다. 그리고 정중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정중부는 그 다음에 의종을 이제 선왕제로 복권시켜서 국상을 치를 정도로 이 서경 세력의 그 반란 명분을 완전히 거의 없앴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서경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서 재정비하게 됐었고요. 또 한편으로 조이총은 이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나라의 원군까지 요청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냐? 금나라에서 이를 오케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서경 반란은 이제 다시 그 진압군의 원수가 되었던 윤인청과 유경승이 이끌었던 이제 군대에 의해서 대파되게 됩니다. 결국 서경 군대가 대파됐죠. 그리고 서경 본토를 포위해서 공격한 다음에 윤인청과 유경승이 이끄는 군대가 결국 점령하게 됐어요. 그리고 조이총이 죽으면서 이 서경 반란은 완전히 진압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무신 정권기에도 서경과 서북면은 또 배척 대상이 되어서 위상이 또 한 번 추락하게 됐었어요. 즉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하면서 추락했던 위상이 또 한 번 더 추락하게 됐던 거죠.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됐냐? 이 서경 반란은 그 묘청 서경천동의 천도 운동에 이어서 개경정부와 서경 지역 간의 또 내전적인 성격을 또 지녔다는 점에서 또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하게 될 것이 바로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던 망이와 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했었던 이제 봉기였어요. 즉, 이 봉기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냐. 1176년에 이제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이 형제가 백성들에 대한 관리들의 수탈을 견디다 못해서 무리를 모아서 일으킨 농민 봉기였습니다. 이 공주 명학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배경은 다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향 부곡소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린 적 있었죠. 예, 아마 영상을 좀 뒤져보시면은 그 나올 겁니다. 향 부곡소 어떤 지역이냐 나오는데요. 주로 반란에 이제 연루되었던 지역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위상이 크게 높지 않았던 지역이 바로 향 부곡소가 되는 거예요. 특히 소 같은 경우, 그 중에서 소는 어떤 지역이었냐?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금이라든가 뭐 철, 명주, 종이, 기와, 숯, 도자기, 차 등이 이제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아니, 그만큼 일이 많이 가중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외 주민들이 어떻게 됐냐. 결국 이제 천민하고 다를 바 없는 대접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각종 부담은 일반 기존의 이제 백성들보다 더 무거웠었죠. 안 그래도 그 소 지역은 부담이 가중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지배층의 수탈과 토지 변경 등으로 농민들이 농지에서 이탈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망이 망소이 형제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를 일으킬 무렵은 또 조이총의 서경 반란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조이총의 서경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서 물품 수요라든가 그 다음에 물품 수요가 증가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에 따른 공납에 대한 부담이 또 커졌어요.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망이 망소의 형제가 무리를 이끌고 공주 명학소를 공격한 다음에 점령했었죠. 그 정중부 정권은 처음에 지우 최원부와 낭장, 박강수 등을 파견해서 이제 이들을 해유하려고 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군사 3천 명을 동원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나 진압에 실패했었죠. 결국 패퇴하면서 이제 정중부 정권에서는 이 명확소를 충순현으로 격상시키고 지방간을 파견해서 민심을 이제 수습하고 했었죠. 하지만 어떻게 됐냐? 그 봉기했던 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들을 다시 이제 공략하고자 했었던 이 정중부 정권의 계략이었던 거죠.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정부에 의해서 공주 명확소 봉기가 진압되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비록 이 사건은 조이총의 서경 반란보다는 조금 쉽게 시작됐었지만은 이들의 명확소 봉기는 무신정 봉기 최초의 농민 봉기였다는 점과 함께 또 관리들의 수탈과 함께 토지 겸병을 드러냈었던 이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자, 거치고쳐서 이제 김삼이와 효심의 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난에 대해서 제1차 신라 부흥운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왜 제1차 신라 부흥운동이냐? 그 다음에 최충원 점검리 때 발생했었던 그 경주 지역에서 발생했었던 이비와 패자의 난이 결국 또 하나 신라의 부흥을 또 명분으로 일어났던 반란이라는 점에서 김삼이와 효심의 난을 제1차 신라 부흥운동이라고 한번 따와봤습니다. 결국 이나는 1193년 운문과 투준에서 신라 부흥을 명분으로 김삼이와 효심이 일으켰던 반란이었었는데요. 지금 무신정공기 최초로 삼국 부흥운동을 내세운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유민 정권기에 발생했던 사건이었던 거죠. 어,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제 소식을 배경에서 접하게 됐었고요. 결국 어떻게 했냐, 중앙정부에서는 대장군 전종고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장군들을 배치해서 진압군을 편성한 다음에 경주 지역을 파견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냐, 전종고를 이끌었던 진압군이 거듭 패퇴했어요. 왜 패퇴했느냐?
그 최고 권력자였었던 이유민의 장남 이지순이 김삼이 세력과 내통하면서 군사 기밀을 알려줬어요. 뭐 일설엔 이제 기록에 따르면은 이유민의 장남 이지순이 그들의 재물이 탐나서 어, 반란군한테 기밀을 누설한 다음에 재물을 취하고자 한 명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아마 실상은 단순히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좀 군사 기밀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좀 뭔가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대장군 전종거리 자결함으로써 1차 토벌군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는 김수삼의 세력이 승승장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반란이 해를 넘기게 됩니다. 일설에는 또 이유민이 최고 권력자였었던 이유민이 18자의 양설을 퍼뜨려서 장남 이지수를 통해서 김삼의 세력과 내통했다는 고려사 기록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록에 대해 학계에서는 이유민을 축사라고 집권했었던 최충원 세력이 이유민의 반란을 날조했다는 견해도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요. 김삼이와 소심이 난 당시에 뭐랄까 최고 권력자 이유민은 뭐 타도하자라는 이러한 점이 없었다는 것과 함께 또 특히 이들의 반란이 일어났던 지역이 이유민의 근거지였던 경주 지역이었다는 점과 또 이제 이유민이 18자 양설. 그러니까 이제 고려 인종 때 최고 권력자였던 이자겸. 그 다음에 무신정권 초창기에 이의방의 철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이고가 이제 다 퍼뜨렸던 그런 이시성을 가진다가 왕이 된다는 그러한 이제 설이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여부가 사실이었건 아니었건 간에 어, 뭐랄까, 이유민이 이제 김삼이 세력과 연대를 해서 고려왕실을 이제 전복시키겠다는 점들. 즉, 이유민이 아마 주도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아마 김삼이 세력들이 이기순간 내통했다는 점 봤었을 때 어쩌면은 이제 김삼이 세력이 이제 그 경주태생이었었던 이유민을 통해서 어쩌면은 고려왕실을 전복하려 했다는 것은 어쩌면은 좀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신라 부흥을 내세웠고 또 이민이 경주태생이었다는 점과 또 그의 장남 이지순이 그 진압 과정에서 그의 장남 이지순과 내통했다는 점 봤었을 때 아예 근거가 없다고 보기에도 힘들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러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다음에 이 상장군 체인과 대장군 고용보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서 토벌군을 이제 이끌고 가게 됐었죠. 이때 이제 김삼이와 쇼심 세력이 패퇴하게 되면서 이 나는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만큼 뭐랄까, 이전에 진보당의 난이라던가 그 다음에 조이총의 뭐 서경 반란 그리고 공주 명학설을 일으켰던 망이망소이의 공기와는 달리 또 삼국부흥록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좀 정치적으로 민감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지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충원 정권 하에서 발생했었던 만적의 신분해방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1198년 최충원의 간호 만적을 중심으로 효삼, 미조이 등의 노비들이 모여서 신분 해방을 외치면서 일으킨 공기입니다. 배경을 짐작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주 출신의 이제 천출이었었던 정중부라던가,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뭐랄까, 의종의 등뼈를 꺾어서, 시양 전공으로 대장군, 그리고 서경 반란 때 맹활약한 전공으로 상장군, 그리고 집권한 이후에 평장사와 문화시중에 올랐고, 또 심지어는 18자의 양서를 이제 퍼뜨려서 왕까지 데려고 있었던 이의민, 그 다음에 비록 거기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추미론 부사까지 올랐었던 조원종 등의 이제 천민들이 뭐랄까 최고위직에 오르게 되, 면서 그 천민들한테도 한가닥 희망을
주게 됐었죠. 아, 이제는 귀족들만 출세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이제 우리 천민들도 출세할 수 있다. 나는 아마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1196년에 이제 최충원 같은 무인 귀족과 그리고 또 이제 일부 문신 세력들, 즉 이제 권무세력으로 편입했었던 이제 귀족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휘민 정권을 이제 전복시켰던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귀족들이 지배한 세상이 도래했다는 점에서 아마 귀족가 뭐 최충원과 같은 무인 귀족 가문의 이제 간호들이라던가 아니면 또 권무세족 세족의 이제 세족 집안에 이제 있었던 간호들이 아무래도 그랬을 거예요. 아, 아니 이유민이 집권해서 아니 우리 천민들도 한가닥 이제 희망에 부풀었는데 아니 최충원은 귀족 무인 귀족 아니야. 아니 이러한 귀족이 다시 집권하니까 집권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면서 아마 희망이 꺾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결국 최충원의 간호 만적이 이제 미조이, 연복, 성복, 소삼, 효삼 등의 5명의 노비와 함께 그 개경 뒷산에 가서 나무를 했었죠. 아마 이거는 핑계였을 거예요. 야, 나무하자 해놓고서 어떻게 했냐. 이걸 핑계로 이제 여러 명의 노비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연설을 했었죠.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 말은 만적이 최초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중국의 통일 제국에 있었던 진나라가 진시황이 죽은 직후에 그 진승과 오강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했던 말이었었어요. 아마 이러한 표현은 현민 출신이었던 이유민도 아마 썼을 거예요. 썼을 거라고 아마 학교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연설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 각자 계획을 세웠었죠. 결국 흥국사에 모이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흥국사에는 그렇게 수많은 노비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뒤로 미루면서 모제사에서 일을 다시 시도하게 됐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냐. 한 중위의 노비였던 순종의 밀고로 결국 거사가 발각되었고 이 소식을 접했던 최충원에 의해서 만적을 포함한 이제 100여 명의 이제 가담자들이 붙잡혔어요. 그런 다음에 모두 강물에 산채로 던져진 다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었죠. 그러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만적의 신분해방 운동은 한국사 최초로 신분해방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 동시에 또 천민 출신으로서 평장사랑 이제 문화식 중에 지위까지 오르고 심지어는 또 고려왕실을 정복시키고 왕이 되고자 했었던 이유민의 이제 왕이 되고자 시도했었던 이유민에 이어서 또 이 만적의 신분해방 운동은 그 고려에서 이제 귀족 중심의 신분제 사회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또 이제 신분제 균열을 가져왔었던 이제 사건이기도 했었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이비아 패자의 난이라고 해서 제2차 신라 부흥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즉 1202년부터 1204년까지 경주 지역에서 이비아 패자가 연합하여서 신라 부흥의 명분을 들어서 발생했었던 사건이었죠. 결국 최고 권력자 최충원이 이 소식을 듣고서 진압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초반에는 이 밀란 세력이 너무 거세어서 진압군이 패퇴를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압군이 승전하게 됐고 결국 이비와 패자가 사로잡혀 죽으면서 진압되게 됐었죠. 하지만 반란이 이제 거의 2년 이상 2년 이상 끌려졌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만큼 뭐랄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주 지역이 아시다시피 이유민의 근거지 아니었습니까? 이유민이 경주 태생이었죠. 그리고 김삼이와 효심도 그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라 부흥운동을 기치로 해서 이제 반란을 전개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중앙정부에 대항했던 거죠. 이 중앙정부에 대항했었던 그 경주 지역의 이제 그 밀란 세력들이 그만큼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진압하는 게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결국 해를 넘겼던 거죠. 마치 조이총의 서경 반란과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김삼이와 효심에 나간 이후에 두 번째로 발생했었던 신라 부흥운동이었다는 점과 함께 그것도 이 경주 지역이 이민의 근거지였다는 점에서 근거지였고 또 최충원이
그 이유민을 척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민의 근거 지역에서 이제 이러한 사건이 터졌다는 점에서 이 최충원한테는 어떻게 뭐냐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일로 인해서 경주 지역이 뭐랄까 동경에서 이제 경주로 강등됐었던 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참 세월이 흘러서 1217년에는 그 서경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표방한 최광수의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됐냐? 이 난은 고려 무신정권 시기에 최광수가 서경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표방해서 일으킨 반란 사건입니다. 이 원인은 서경의 병마사에다 상장군이었던 최유공이 거란군 상대하지 않고 백성들을 상대로 수탈을 자행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병사들을 학대한 것이 배경이 돼서 이 사졸 최강수가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나 이 반란은 어떻게 됐냐? 싱겁게 진압됩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20년 뒤였던 그 여몽전쟁 시기에 그 담양에서는 이연현 형제가 난을 일으켰는데요. 즉 백제 부흥운동을 표방해서 일으켰던 이제 반란 사건이었었죠. 결국 담양에서 일어나서 나주까지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었었는데요. 즉 원인은 이렇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 설치됐던 최신 문민정권의 농장을 형성했었던 이제 토지견병이 거의 하나의 원인이 됐었어요. 물론 그 토지견병 현상은 그 뭐랄까 몽골 귀족사회 때부터 대두했었던 거였지만 특히 무신정권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토지견병 현상이 더 가속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졌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몽고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팔만 대장경을 조판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이제 몽골 침략해서 팔만 대장경이 불타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다시 조판했었던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발생된 강화도 정부의 대민 수탈, 백성들 대대적으로 수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발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이 담양 지역에서 이제 그 근거지로, 이걸 근거지로 이연현 형제가, 어, 자신들의 근거지를 세력화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냐, 김경송과 30명 별초들의 맹활약으로 쉽게 진압됐습니다. 자, 이러한 점으로 봤었을 때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무신정권기의 사회혼란과 봉기와 지닌 의미를 저는 한번 나름대로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역 세력과 농민, 천민들이 중앙정부에 자발적으로 대항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고 지키려 한 점에서 이제 좀 의미를 지녔다고 정리해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천민들의 신분 상승과 함께 만적의 신분해방 운동이 귀족 중심의 지배계층인 신분제도에 도전하게 되면서 신분제의 균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또 의미를 지닐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이 사회혼란을 대하는 무신정권기 집정자들의 통치 능력 결여와 함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또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신정권기에서 발생했었던 이 토지 변경 현상이 원간섭기와 또 고려 말기에도 이제 어김없이 이어졌죠. 즉 법문스족들의 토지 변경 현상이 이어지는 결과를 이제 또 하나 양산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좀 의미를 지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백성들이 무신정권기에 뭐랄까 농민들의 봉기, 또 천민의 봉기가 이어졌다는 점이 그 귀족들의 토지 겸용 현상이라는 걸 봤었을 때, 아, 이렇게 좀 의미를 정리해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또 삼국 부운동이 대두했다는 점에서 고려 사회에도 여전히 이 삼국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다는 점들을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